네, 안녕하세요. 이제 지난 시간까지 해서 제3장 집단 수준에서의 행동과 관련된 내용적인 측면들 전부 다 확인하셨고요. 이제 이번 시간에는 그 제3장 집단 수준에서의 행동과 관련돼 있는 공사공단 기출 보건 문제들 하나씩 좀 확인하고 추가적으로 정리할 내용이 있으면 정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교재 문제 하나씩 볼 거고요. 먼저 1번 문제부터 좀 보겠습니다. 비공식 조직이 가지고 있는 역기능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이고요. 간단하게만 좀 리뷰하고 그 다음에 얘기 좀 시작해보면 지금 1번 문제고요.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냐면 비공식 조직이라는 것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죠. 근데 사실 제가 앞에 본문 강의하면서 그 비공식 조직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비공식 집단이라는 표현 가지고 개념들을 좀 잡아드렸어요. 그러면서 짬짬이 어떤 얘기를 좀 드리냐면 그 집단과 조직은 사실 개념상의 차이는 없습니다. 단지 상대적으로 상위의 개념을 조직이라고 하고 상대적으로 하위의 개념을 집단이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비공식 조직에 대한 얘기 물어보고 있는데 반대엔 뭐가 있는 거냐면 그냥 용어 맞춰서 가면 공식 조직이라는 것이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여기서 이야기하는 공식과 비공식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공식은 겉으로 드러난다, 형태를 가진다, 표준화가 가능하다라는 의미. 얘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따라서 형태가 나타나지 않는다 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런 느낌들 가지고 문제에 대한 내용들을 끌고 가시면 답을 고르실 수 있으세요. 보시면 첫 번째, 조직의 신축성을 저해한다. 두 번째, 개인의 불만이 집단으로 확산된다. 3번, 파벌 조성 행위가 발생한다. 4번, 관리자의 공식 권위가 약화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역시나 답 그대로 보시면 당연히 비공식 조직과 공식 조직 중에 어느 쪽이 더 경직돼 있을까요? 당연히 이쪽이 더 경직돼 있고 이쪽이 덜 경직돼 있겠죠. 그런데 지문 1번 보시면 조직의 신축성을 저해한다? 신축성을 저해한다는 얘기는 경직적이라는 이야기가 되는데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공식 조직 쪽이 더 경직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번이 비공식 조직에 대한 설명에 해당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1번 문제 답은 1번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번 문제고요. 사실 이제 역할 갈등에 대한 내용 물어보고 있기는 한데 사실 쭉 보시면 사실은 경영학 문제라기보다는 국어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그 경영학 문제 푸실 때 그 각 지문 문장들을 좀 꼼꼼히 읽어보시면 그냥 그대로 답이 떠오르는 것들이 있어요. 보겠습니다. 2번 보시면 다음 중 역할 갈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역할 갈등은 역할 전달자와 역할 담당자 간의 여러 가지 불일치로 인해 발생한다. 2번 역할 갈등은 상이한 역할 집합의 구성원에 초점이 되는 사람에게 상이한 기대를 가지고 있을 때 발생한다. 3번 양립하기 어려운 복수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할 때 역할 갈등을 경험하게 된다. 4번 주어진 역할에 대한 기대의 정의가 여러 사람들마다 각각 다를 때 역할 갈등을 경험하게 된다. 5번 역할 갈등을 겪는 사람은 자신에게 요구되고 있는 즉 최소한의 자기 역할을 알지 못한다. 아까도 미리 말씀드렸지만 약간 국어적인 문제가 되긴 하거든요. 근데 그 전에 앞에서 정리했던 내용 잠깐만 좀 그 구두상으로만 리마인드하고 문제 잠깐 보시면 지금 역할 갈등이라는 거고요. 역할 갈등은 뭘 의미해요? 역할 기대와 역할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이유 때문에 발생한 현상이 역할 갈등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러한 역할 갈등의 형태로서 어떤 것들을 정리했냐면 역할 모호성, 역할 무능력, 다각적 역할 기대, 역할 마찰 같은 것들을 보셨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문제는 국어 문제고요. 그냥 정답 확인하면 5번입니다. 잘 보세요. 역할 갈등을 겪는 사람은 역할 갈등을 겪는다는 이야기는 역할 기대와 역할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뒤에 뭐라고 쓰겠냐면 자신에게 요구되고 있는 즉 최소한의 자기 역할을 알지 못한다. 자기의 최소한의 역할을 알지 못하면 역할 갈등 역시 인지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5번이 사실 문장상으로 말이 안 되는 문장이고요. 따라서 2번 문제 답은 5번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개인 또는 집단 간 갈등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잠깐만 흐름 잡아봅니다. 지금 갈등에 대한 거고요. 요 갈등 쪽 어떻게 내용들 정리하셨냐면 갈등은 두 주체 사이의 충돌 상태를 의미하죠. 근데 이러한 갈등이 발생하면 그 결과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고 그 두 가지가 뭐였냐면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두 가지를 가지게 돼요. 그리고 이 이유 때문에 어떠한 결론을 가져갈 수밖에 없냐면 적정 수준의 갈등을 유지해 주어야 하고 이러한 적정 수준의 갈등을 유지하는 것을 우리는 갈등 관리라고 이름을 붙여주죠. 그리고 요 갈등 관리와 관련해서 두 가지의 이론적 내용을 보셨어요. 그리고 그 두 가지가 뭐였냐면 첫 번째가 조아리의 창이라는 개념 뭐예요? 자기 자신과 타인에게 투영된 자신의 모습 사이의 관계에서 갈등이 발생한다라고 보고 있고 그 안에서 모두 4개의 영역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 4개가 공공 영역, 사적 영역, 맹목 영역, 미지 영역. 이 중에 갈등 발생 가능성이 가장 높은 영역은 미지 영역, 갈등 발생 가능성이 가장 낮은 영역은 공공 영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누구 얘기요? 토마스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토마스는 상대방에 대한 관심과 자신에 대한 관심이 높으냐 낮으냐의 기준을 가지고 갈등 관리 전략 5개, 회피 전략, 경쟁 전략, 수용 또는 배려 전략, 협력 전략, 타협 전략이라고 이야기하는 5개를 언급했던 사람이고요. 요게 갈등 쪽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신 거죠. 문제 지문 보겠습니다. 1번 갈등은 조직의 유효성과 능률성을 향상시키며 조직의 학습과 창의성, 능력의 향상 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준다. 2번 갈등은 조직 성과에 타격을 주게 되어 혁신과 변화를 어렵게 하고 조직 환경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적응할 수 없게 한다. 3번 조아리의 창에 의하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자기 노출과 피드백을 통해 미지 영역을 넓혀야 한다. 4번 외부 집단과의 갈등은 집단 내부의 응집력을 향상시키고 활발한 의사소통을 유발시켜 효율적 의사결정을 하게 한다. 답은요? 아까 제가 구두상으로 정리할 때 말씀드렸지만 조아리의 창은 공공영역, 사적 영역, 맹목 영역, 미지 영역 4가지가 있고요. 각 영역별로 갈등 발생 가능성을 이야기했을 때 공공 영역이 갈등 발생 가능성이 가장 낮고 미지 영역이 갈등 발생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3번 질문 보세요. 조아리의 창에 의하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갈등을 낮추기 위해서 미지 영역을 넓혀야 한다. 미지 영역을 넓히는 것이 아니라 공공 영역을 넓혀야 갈등이 줄어드는 거겠죠. 그래서 3번 문제 답은 3번이 됩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4번이에요. 갈등에 관련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갈등이란 개인의 정서 및 동기가 다른 정서 및 동기와 모순되어 표현이 저지되는 현상을 말한다. 2번 토마스는 갈등 관리 전략 중 회피 전략은 각 자신과 상대방의 공통된 관심 분야를 서로 주고받는 전략이다. 3번 전통적인 입장에서의 갈등은 부정적인 것으로 여겨지며 갈등의 발생 시에 공식적으로 빠르게 해결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4번 갈등은 긍정적, 부정적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적정한 수준의 갈등을 유지함으로써 조직의 유효성이 극대화될 수 있다. 5번 통상적으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갈등의 원인을 찾아내어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답은 뭘까요? 당연히 2번이죠. 2번 보시면 토마스의 갈등 관리 전략 이야기하고 있고요. 자신과 상대방의 공통된 관심 분야를 서로 주고받는 전략을 뭐라고 쓰고 있어요? 회피 전략이라고 쓰고 있는데 원래 회피 전략은 뭐예요? 상대방에 대한 관심도 낮고 자신에 대한 관심도 낮은 형태의 전략이 되는 거니까 회피 전략이라고 쓰는 회피 전략에 대한 내용과 뒤에 쓰여져 있는 내용이 맞지 않죠. 공통된 관심사에 대해서 서로 주고받는 형태의 전략이라면 타협 전략 정도로 보는 게 맞으신 거죠. 그래서 4번 문제 답은 2번이 되고요. 역시나 계속 보면 5번 문제입니다. 조직 내 역할 갈등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역시나 사실 국어 문제 느낌이 있는데요. 첫 번째, 주어진 역할이 개인의 기본적인 가치관, 태도, 욕구 등과 상충되는 것을 개인과 역할 간의 갈등이라고 한다. 2번, 동일 역할에 관해 다른 사람들에게서 서로 상충되는 기대를 받게 될 때 느끼는 갈등을 역할 간 갈등이라고 한다. 3번 개인 내 역할 갈등은 개인이 수행하는 직무의 요구와 가치관이 다를 때 발생하는 갈등으로 이로 인해 좌절이나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 4번 개인 간 역할 갈등은 직업에서의 요구와 직업 이외의 요구 간의 갈등에서 비롯되는 갈등이다라는 거고요. 역시나 답은 2번이 되죠. 잠깐 보시면 동일 역할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서 서로 상충되는 기대를 받게 될 때 한 역할에 대해서 느끼는 갈등이 될 테니까 얘는 역할 간 갈등이 아니라 역할 내 갈등으로 보시는 게 맞죠. 그래서 5번 문제 답은 2번이 되는 거예요. 다음에 6번 문제부터 이제 뭐에 대한 내용 들어와 있냐면 의사소통에 대한 내용들 들어와 있고요. 역시나 간단하게 좀 확인하고 보시면 6번부터 7번까지에 대한 내용이 되고요. 뭐에 대한 얘기냐면 의사소통과 관련된 내용이죠. 그랬을 때 의사소통, 커뮤니케이션은 뭐를 의미한다고요? 정보 교환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어떤 얘기들을 얹어드렸어요. 이러한 의사소통은 어떠한 절차를 가지고 이루어지는지를 말씀드렸고요. 그 안에서 부호화라는 것과 해독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들을 좀 잡아드렸어요. 그리고 또 어떤 이야기? 매체라는 것 또는 경로라는 걸 이야기하면서 이 매체라는 것이 의사소통이 가지고 있는 정확성과 관련돼 있고요. 그랬을 때 의사소통은 매체나 경로를 사용하지 않는 직접 의사소통과 매체나 경로를 활용하는 간접 의사소통으로 나누어질 수 있고 이 얘기를 의사소통의 정확성과 연결시키면 일반적으로 직접 의사소통의 정확성이 간접 의사소통의 정확성보다 높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렸고 거기다 그 의사소통의 기능 같은 것들 잠깐 얹어드리면서 의의적인 측면을 마무리 지었어요. 그리고 뭐 하나 추가했냐면 이러한 의사소통은 다시 두 가지의 유형으로 나눠 볼 수 있고 그 두 가지가 바로 뭐였죠? 공식적 의사소통과 비공식적 의사소통이라는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여기서 얘기하는 공식적은 역시나 겉으로 드러나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식적 의사소통이라는 관점에서는 형태들을 좀 정리했어요. 그리고 어떠한 형태들을 보셨냐면 제일 처음에 원형에 대해서 보셨죠. 그 다음에 수레바퀴형, 사슬형, Y형, 완전 연결형 같은 것들을 정리하셨습니다. 그리고 비공식적 의사소통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 이유는 뭐고요? 복잡하기 때문이라서 뭐라고 이름을 붙여주냐면 그레이프바인이라고 이름을 붙여준다라는 거죠. 그 정도 리뷰한 상태에서 이제 문제 6번부터 보시겠습니다.
조직 내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커뮤니케이션은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발신자와 수신자 간에 어떠한 공통성 내지는 단일성이 조정됨으로써 그 효과가 발생한다. 2번 조직 구성원의 즉각적인 반응 행동을 요구하는 중요 정보는 비공식적 커뮤니케이션 경로보다 공식적 커뮤니케이션 경로를 이용할 때 훨씬 더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다. 3번 커뮤니케이션은 조직 구성원의 행동을 통제하고 동기 유발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4번 커뮤니케이션은 발신자, 암호와 메시지, 매체, 수신자, 해독, 피드백의 순서로 일어난다라는 거고요. 역시나 답은 2번이 됩니다. 지금 공식적 의사소통과 비공식적 의사소통 사이의 속도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비공식적 의사소통의 속도가 더 빠르게 되죠. 그래서 2번 같은 경우 보시게 되면 비공식적 의사소통 경로, 커뮤니케이션 경로보다 공식적 커뮤니케이션 경로를 이용할 때 훨씬 더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다. 비공식적과 공식적이 반대로 쓰여져 있어요. 그리고 사실 여기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두 개의 개념들이 병립해 있을 때 이 용어 바꾸어 가지고 객관식 문제 만드는 형태는 생각보다 자주 활용되는 방식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유심히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6번 문제 답은 2번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7번 문제입니다. 의사소통 네트워크 및 의사소통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수레바퀴형은 구성원 간의 서열이나 지위가 뚜렷이 드러나지 않고 거의 동등한 입장에서 의사소통을 하는 경우에 형성되는 네트워크 형태이다. 2번 사슬형은 집단 내 서열이나 직위가 비슷한 사람 간에는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오직 수직적인 계층을 통해서만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네트워크 형태이다. 3번 그레이프바인은 조직 내 공식적 의사소통 체계에 대해 자생적으로 형성된 비공식적 의사소통 체계로 명확히 결정되지 않고 아직 모호한 상태에 있는 사안일 경우 이것이 활발해질 수 있다. 4번 공식적 의사소통의 한 가지 유형인 상향적 의사소통은 하급자로부터 상급자에게 업무 결과 및 진척 정도의 보고, 필요한 자원 요청 등의 메시지가 전달되는 것을 말한다라는 거고요. 사실 이 문제 별로 좋은 문제는 아니에요. 별로 좋은 문제는 아닌데 왜 별로 좋은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먼저 2번 지문부터 보세요. 사슬형은 집단 내 서열이나 직위가 비슷한 사람 간에는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오직 수직적인 계층을 통해서만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네트워크 형태이다라는 거거든요. 이제 기출 보건 문제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오류들이 좀 그러니까 문제가 깔끔하지 못한 것들이 없지 있긴 한데 지금 2번 같은 경우 사슬형은 제가 그 앞에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듯이 수직적인 구조와 수평적인 구조 둘 다 가능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2번에는 이렇게 쓰고 있으니까 좀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객관식 문제의 특성상 답은 하나잖아요. 그러면 가장 명확한 답을 고르시는 게 맞는 거고요. 그렇게 올라가 보면 사실 이 문제의 답은 2번보다는 1번으로 보시는 게 맞으세요. 왜냐하면 보세요. 1번 수레바퀴형은 구성원 간의 서열이나 지위가 뚜렷이 드러나지 않고 거의 동등한 입장에서 의사소통을 하는 경우에 형성되는 네트워크 형태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수레바퀴형에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중심 인물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잖아요. 근데 그 중심 인물이 아니라 다 동등한 원형의 느낌을 가지고 문장이 서술돼 있죠. 그래서 그 7번 문제, 2번도 조금 약간의 문제가 있는 문장들로 꾸며져 있긴 하지만 어쨌든 객관식 문제 특성상 답이 하나라는 상황을 가정해 버리면 7번 문제 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7번 문제 답은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8번부터 14번까지 8번부터 14번까지가 집단 의사 결정과 관련된 내용들의 문제가 들어와 있고요. 먼저 8번 보시면 다음 중 집단 의사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합리적 의사결정 모형은 의사결정자가 완전한 합리성에 기초하여 최적의 의사결정을 한다고 보는 규범적인 의사결정 모형이다. 2번 제한된 합리성 모형은 결과의 최적화보다는 만족해를 추구한다. 3번 쓰레기통 모형은 의사결정이 합리적 과정을 통하기보다는 예기치 않은 상황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설명한다. 4번 집단 의사결정에서는 창의성 발휘가 쉬워서 창의성을 촉진하기 위한 별도의 조치는 필요하지 않다. 답은요? 4번입니다. 4번이에요. 집단 의사결정은 창의성 발휘가 쉬워서 창의성을 촉진하기 위한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 집단 의사결정 기법들 중에 어떠한 내용을 보셨냐면 집단 의사결정 기법들을 보셨고 그 기법들 어떤 거 정리하셨어요. 기본적으로 브레인스토밍, 고든법, 델파이법, 명목 집단법 거기다 추가적으로 좀 결을 좀 달리 보긴 했지만 지명 반론자법 같은 방법들을 보셨죠. 근데 그랬을 때 제가 브레인스토밍 말씀드리면서 일단 두 가지 키워드를 잡아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 개의 키워드가 첫 번째 질보다 양을 추구한다는 거고요. 두 번째 비판을 금지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그 교재상으로 제가 내용상으로 담아놓긴 했었는데 그 질보다 양을 추구한다는 개념 안에는 창의성과 관련된 측면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집단 의사결정은 창의성을 끌어내기 위한 방법들을 좀 가지고 있고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브레인스토밍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8번 문제 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다음에 9번 의사결정 모형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합리적 경제인 모형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으려는 경제성에 근거하여 여러 대안 중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는 모형이다. 2번 암묵적 선호 모형은 의사결정 과정 초기에 의사결정자가 암묵적으로 어떤 대안을 선호하게 되면 이후 다른 대안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편견을 갖게 되고 최초 선호한 대안이 최적의 대안이라고 정당화하는 현상을 설명하는 모형이다. 그냥 이 내용 그대로 보시면 돼요. 이거는요. 3번 관리인 모형은 의사결정자의 완전한 합리성을 가정하는 모형으로 의사결정자는 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4번 쓰레기통 모형은 조직의 구성단이나 구성원 사이의 응집성이 아주 약한 혼란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의사결정의 특징을 강조하는 모형으로 이러한 혼란 상태를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라고 한다라고 얘기하면서 문장 4개 들어와 있고요. 역시나 답을 고르시는 것 자체가 불편하진 않으세요. 제가 집단 의사결정 이야기하기 전에 의사결정 모형 말씀드리면서 가장 기본적인 모형 두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합리인 의사결정 모형, 두 번째 관리인 의사결정 모형이라는 거고요. 그랬을 때 합리인 의사결정 모형은 말 그대로 의사결정자를 합리인이라고 가정하고 있고 그 합리인은 의사결정자로서 완벽한 사람을 의미해요. 그리고 그 완벽한 사람이라는 것은 어떠한 표현들을 가지고 있어요? 최적해, 완전 정보, 완전 대안, 완전 선호 체계, 효과 계산의 무제한이라는 표현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관리인 의사결정 모형이고 이 관리인 의사결정 모형은 의사결정자를 관리인으로 가정하고 있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관리인은 제한된 합리성을 가지고 있는 의사결정자를 의미하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관리는 최적해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만족해를 추구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9번 문제 3번 지문 보시면 관리인 모형은 의사결정자의 완전한 합리성을 가정하는 모형으로 의사결정자는 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설명 자체가 관리인 모형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합리인 모형에 대한 설명이 되죠. 따라서 9번 문제 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다음에 10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사이먼의 연구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지금 사이먼이라는 사람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 사이먼은 어떠한 이야기가 가장 주된 이야기냐면 의사결정자는 제한된 합리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주장한 사람이 사이먼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문제는 사이먼이라는 사람 이름을 통해서 뭐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관리인 의사결정 모형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1번 의사결정이 조직의 중심이 된다고 보아 경영관리를 곧 의사결정으로 간주하였다. 2번 경영의 주체로서 인간의 초점을 두되 비공식 조직과 함께 공식 조직에도 큰 관심을 두었다. 3번 인간은 주어진 상황에 대한 만족해보다는 최적해를 구한다고 보았다. 4번 인간은 무작위적이고 순차적으로 대안을 탐색한다고 보았다. 5번 제한된 합리성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의 인간을 관리인이라고 하여 객관적 합리성을 달성할 수 있는 경제인과 구별하였다. 답은 당연히 3번이죠. 좀 전에 리뷰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관리인은 만족해, 합리인이 최적해라고요. 근데 3번 지문 보시면 만족해보다는 최적해를 구한다 라고 쓰고 있으니까 최적해와 만족해가 반대로 쓰여져 있죠. 그래서 10번 문제 답은 3번이 됩니다. 다음에 11번 다음 중 의사결정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옳은 거 구하는 거니까 OX 형태로 보죠. 첫 번째 1번 명목 집단 기법은 집단을 둘로 나누어 한 집단이 제시한 의견에 대해 고의로 반론을 제시하여 토론을 진행하는 기법이다. OX? X가 됩니다. 뒤에 설명 뭐에 대한 설명이에요? 지명 반론자법에 대한 설명으로 보시면 되죠. 두 번째 그레이프바인은 집단 내 비공식적인 의사소통 경로로 학연, 지연, 입사 동기 등을 통해 구성된 집단을 의미한다. OX? 크게 문제 없어요. O예요. 다음 3번 델파이법은 의사결정의 4가지 요소로 문제, 해결책, 참여자, 의사결정의 기회를 든다. OX? X죠. 요 문제, 해결책, 참여자, 의사결정의 기회 제가 강의 시간에 언급했던 표현대로 가면 문제, 대안, 의사결정자, 결정 시점이라는 표현들을 가지고 4가지 요소 말씀드렸고요.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의사결정 모형은 지명 델파이법이 아니라 쓰레기통 모형이라고 정리를 했었죠. 그래서 3번도 역시나 옳지 않은 내용이고요. 다음 4번 지명 반론자법은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조직화하여 하나의 결정안을 만드는 체계적인 의사결정 방법이다. 지명 반론자법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델파이법에 대한 설명으로 보셔야 되죠. 다음 5번 브레인스토밍은 관련자들이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하여 대안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출하도록 하고 제한된 토의를 거쳐 투표로 의사결정을 하는 기법이다. 같이 모이긴 하는데 투표 같은 것들로 하는 거니까 간접 의사소통을 하고 있네요. 결국 5번 지문은 명목 집단법에 대한 설명이 돼요. 그래서 11번 문제 답은 2번이 됩니다. 그 다음에 12번 보시면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발생되는 노력을 줄이기 위해서 활용하는 과정으로 가장 이상적인 해결 방법이 아닌 현실적으로 보았을 때 만족할 만한 수준의 해답을 찾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1번 다차원 척도법, 2번 컨조인트 분석, 3번 명목 집단법, 4번 휴리스틱 기법, 5번 표적 집단 조사 들어와 있고요. 일단 이 중에 이미 정리된 내용은 명목 집단법하고 휴리스틱 기법 2가지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휴리스틱 기법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주먹구구 또는 임기응변의 형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러한 관점에서 12번 문제 답은 4번 휴리스틱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나머지 다차원 척도법, 컨조인트 분석, 표적 집단 조사라는 것이 들어와 있는데요. 얘네들은 이제 지금 당장 정리하실 필요는 없고요. 나중에 그 파트 4 가시면 마케팅 쪽을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거고요. 그때 가서 정리하셔도 돼요. 그래서 일단 지금은
12번 문제 답이 4. 휴리스틱이라는 사실만 확인하고 넘기시면 되는 상황입니다. 다음에 13번. 집단 사고가 가진 병폐적 증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집단 구성원들은 명백한 위험이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사태를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보고 별 어려움 없이 위험에 뛰어든다. 2번. 집단의 입장은 분명히 도덕적이라고 맹신한다. 3번. 토의 과정에서 침묵을 지키는 사람은 집단의 결정에 반대하는 것으로 간주해 압력을 가한다. 4번. 다른 집단과의 견해 차이가 생길 경우 이를 타협할 생각조차 갖지 않는다. 좀 현실적인 문제 경험들을 가지고 접근하셔도 답을 구하시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요. 역시나 상황적인 문제를 가지고 13번 문제 간단하게 해설을 좀 드리면 어떤 회의가 있어요. 그리고 그 회의에서 누군가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나머지 사람들은요. 그 사람이 찬성한다고 간주할까요? 반대한다고 간주할까요? 너 반대 안 했으니까 찬성으로 간주할 거야? 라는 경우도 있는 거지. 너 말 안 했으니까 반대라고 생각할 거야? 라는 경우는 별로 없잖아요. 그리고 그걸 물어보고 있는 거죠. 결국 답은 3번이 되고요. 토의 과정에서 침묵을 지키는 사람은 집단의 결정에 반대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아니라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집단 사고의 병폐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이유 때문에 13번 문제 답은 3번이 됩니다. 다음에 14번. 집단 의사결정 기법 중 참석자들로 하여금 서로 대화에 대한 의사소통을 못하도록 하고 간접 의사소통 얘기하네요. 그럼으로써 집단의 각 구성원들이 진실로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바를 끄집어내려 하는 방법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1번 지명 반론자법, 2번 델파이법, 3번 브레인스토밍법, 4번 명목 집단법이라는 거고요. 역시나 이미 아까 제 문제 읽어드리면서 간접 의사소통을 강조해 드렸으니까 일단 답은 델파이법 내지는 명목 집단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미 제가 예전에 내용 정리할 때 말씀드렸듯이 델파이법과 명목 집단법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라고요? 델파이법은 집단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참가자가 한 장소에 모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명목 집단법은 한 장소에 모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명목 집단법 말씀드리면서 교과서적으로 명목 집단법 어떻게 정의해 드렸죠? 사실은 브레인스토밍과 델파이법을 결합해 놓은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다시 문제로 가시면 문제 뒤쪽 부분 보시게 되면 집단의 각 구성원들이 진실로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바를 끄집어내려는 방법, 이게 뭐에 대한 설명일까요? 브레인스토밍과 관련된 설명이 되는 거예요. 결국 이 문제는 브레인스토밍과 델파이법을 결합시켜 놓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한 이유 때문에 14번 문제 답은 4번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5번부터 이제 나머지 다 어떤 내용들로 꾸려져 있냐면 리더십과 관련된 문제들 쭉 들어와 있고 역시나 문제 베이스로 하나씩 보겠습니다. 15번 보시면 개인적 권력을 원천에 따라 분류할 때 가장 포괄적이며 권력 행사자가 권력을 느끼지 못할 때도 영향력이 행사될 수 있는 권력을 무엇이라고 하는가라는 거고요. 1번 준거적 권력, 2번 전문적 권력, 3번 보상적 권력, 4번 강압적 권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여기서 뭐가 키가 되냐면 그 권력 행사자가 권력을 느끼지 못할 때도 영향력이 행사할 수 있는 권력. 그러니까 사실은 권력 행사자가 내가 권력 행사한다고 느끼지 못하지만 권력 행사가 된다는 거고요. 이건 뭐하고 관련돼 있냐면 원래 부하가 뭘 가지고 있어야 되면 행동의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리더가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건 그 부하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행동 기준을 리더가 제시해주고 있을 때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권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우리는 준거적 권력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5번 문제 답은 1번이 되는 거고요. 나머지 간단하게 리뷰하는 관점으로 정리하면 전문적 권력은 뭐요? 리더가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행사할 수 있는 권력. 보상적 권력은 보상을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행사할 수 있는 권력. 강압적 권력은
벌을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행사할 수 있는 권력이 되죠. 다음에 16번 준거 집단이란 개인 행동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개인이나 집단을 의미한다. 준거 집단의 영향력을 구분할 때 그 구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역시나 옳은 거니까 OX 형태로 가면 1번 합법적 힘은 지위나 역할에 대한 공식적인 권한으로부터 나오는 영향력이다. 합법적 힘, 합법적 권력 뭐라고도 표현하고요. 권한이라고도 표현한다는 거죠. 그리고 역시나 뒤에 보시면 공식적인 권한으로부터 나오는 영향력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니까 맞는 내용이 되죠. 다음에 2번 준거적 힘은 상대방에게 가치 있는 것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으로부터 나오는 영향력이다. 상대방에게 가치 있는 거 보상을 제공해 준다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2번은 준거적 힘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보상적 힘에 대한 설명이 되는 거고요. 다음에 3번 전문적 힘은 태도나 행동을 본받고 싶어하는 열망이나 존경으로부터 나오는 영향력이다. 이 태도나 행동을 본받고 싶다는 것이 바로 행동의 기준을 제시해주고 있다는 의미가 되죠. 그래서 3번은 전문적 힘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이게 바로 준거적 힘에 대한 설명이 된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다음에 4번 보상적 힘은 공포나 물리적 위협으로부터 나오는 영향력이다. 공포나 물리적 위협으로부터 나오는 영향력, 강압적 권력, 강압적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6번 문제 답은 1번이 됩니다. 다음에 17번 보시면 리더십 이론의 발전 과정에서 시기적으로 가장 앞선 이론은 잠깐 리뷰하면 리더십에 대한 이론 제일 처음에 특성 이론, 그 다음에 행동 이론, 그 다음에 상황 이론, 마지막으로 현대적 리더십 이론 순서대로 정리했죠. 1번 행동 이론, 2번 상황 이론, 3번 특성 이론, 4번 변혁적 리더십 이론, 5번 셀프 리더십 이론. 당연히 답은 3번 특성 이론이 되는 거예요. 다음 18번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리더십 이론으로 가장 옳은 것은 오하이오와 미시간 연구를 근거로 하여 만들어진 리더십 이론으로 관리자의 인간에 대한 관심과 생산에 대한 관심, 여기서 얘기는 끝났네요. 생산에 대한 관심을 두 개의 축으로 하여 분류한 행동론 관련 리더십 유형이다. 1번 상황적 리더십 이론, 2번 경로 목표 이론, 3번 관리 시스템 이론, 4번 관리 격자 이론. 답은 당연히 4번 관리 격자 이론. 이 관리 격자 이론을 주장하고 있는 사람은 블레이크와 모튼이죠. 다음에 19번 아이오와 리더십 연구에서 제시한 리더십 유형으로 가장 옳은 것은 뭐 그냥 이건 그대로 다 고르시면 되죠. 첫 번째 1번 직무 중심적 리더십, 종업원 중심적 리더십. 2번 지시형 리더십, 설득형 리더십, 참여형 리더십, 위임형 리더십. 3번 민주형 리더십, 권위형 리더십, 방임형 리더십. 4번 구조주도형 리더십, 배려형 리더십. 당연히 답은 3번이 아이오와 대학의 연구에서의 리더십 유형의 분류가 되는 거고요. 역시 조금만 더 확인해 보면 먼저 2번, 그러니까 1번은 의미 없는 것 같고요. 1번 직무중심적 리더십과 종업원 중심적 리더십 역시나 일과 사람에 대한 것들 가지고 리더십의 문제를 꾸미고 있는 거니까 뭐 여기저기서 사용했던 내용들이 되고요. 그다음에 2번 보시면 지시형 리더십, 설득형 리더십, 참여형 리더십, 위임형 리더십 어디서 보셨고요. 허쉬와 블렌차드의 수명주기 이론에서 보셨죠. 다음에 4번 구조주도형 리더십, 배려형 리더십 오하이오 대학의 연구에서 보시는 겁니다. 다음에 20번 보겠습니다. 일 중심적 스타일이나 관계 중심적 스타일 중 어느 하나가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조건에 따라, 이게 핵심이죠. 주어진 조건에 따라 리더십의 효과가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조건에 맞는 리더십을 찾는 데 주력하는 리더십 이론은 무엇인가? 1번 특성 추구 이론, 2번 행위 이론, 3번 상황 이론, 4번 조직 관계 이론. 답은 당연히 3번 상황 이론이 되는 거죠.
다음에 21번 다음 중 리더십 상황 이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리더십 수명주기 이론, 2번 수직상 연결 이론, 3번 경로 목표 이론, 4번 관리 격자 이론. 역시나 답은 4번 관리 격자 이론. 브레이크와 모튼이라는 사람이 주장하고 있고요. 어디에서 정리하셨죠? 행동 이론에서 보셨죠? 여러분들이 행동 이론에서 정리한 이론 어떤 것들을 보셨어요? 아이오와 대학의 연구 보셨고요. 탄넨바움과 슈미트의 연구 보셨죠. 다음에 오하이오 대학의 연구,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브레이크와 모튼의 관리 격자 이론, 마지막으로 미수미와 피터슨의 PM 이론이라는 거 정리하셨습니다. 다음에 22번 경로 목표 이론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번 경로 목표 이론은 대표적인 리더십 행위 이론 중 하나이다. 경로 목표 이론 누구의 이론이고요? 하우스의 이론이고요. 하우스의 경로 목표 이론은 상황 적합 이론, 상황 이론에 해당하니까 1번 짐은 옳지 않습니다. 2번 상황 변수 중 하나인 환경의 특성으로 부하의 과업, 작업 집단, 공식적인 권한 관계를 제시하였다. 이게 맞는 거죠. 다음에 3번 부하의 성숙도를 상황 변수로 도입하여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부하의 성숙도를 상황 변수로 쓰고 있는 거 허쉬와 블렌차드의 수명주기 이론에 대한 내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리더의 스타일을 관계 중심적 리더십과 과업 중심의 리더십 두 가지로 나누고 상황 변수로서 리더와 구성원의 관계, 과업 구조, 리더의 직위 권한을 제시하였다. 누구에게요? 피들러의 상황 적합 이론에 대한 내용이 되죠. 그래서 22번 문제 답은 2번이 됩니다. 그 다음에 23번 보십니다. 다음 중 변혁적 리더십의 특징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요거 잠깐만 리뷰할게요. 지금 변혁적 리더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근데 제가 내용 정리할 때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만 이 변혁적 리더십만 정리하시는 것은 의미가 없으세요. 얘와 뭘 비교해서 보는 문제? 거래적 리더십과 비교해서 보시는 문제가 분명한 의미를 가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을 땐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 드렸냐면, 거래적 리더십은 부하를 동질적으로 가정하고 있고 변혁적 리더십은 부하를 이질적으로 가정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이유 때문에 거래적 리더십은 두 가지의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고 변혁적 리더십은 네 가지의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그랬을 때 거래적 리더십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의 구성 요소는 조건적 보상과 예외에 의한 관리가 되죠. 이에 반해서 변혁적 리더십이 가지고 있는 네 가지의 구성 요소는 카리스마, 영감적 동기, 지적 자극, 개별적 배려라는 거 네 가지가 됩니다. 문제 보겠습니다. 23번 다음 중 변혁적 리더십의 특징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바람직한 가치관, 존경심, 자신감 등을 부하들에게 심어준다. 2번 비전을 제시한다. 3번 노력에 대해 보상하기로 계약한다. 4번 부하들에게 개인적인 관심을 보이고 부하 직원들을 개별적으로 대하고 코치하며 조언한다. 당연히 답은 3번 노력에 대해 보상하기로 계약한다. 뭐에 대한 개념? 조건적 보상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고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조건적 보상은 거래적 리더십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24번 리더십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규범적 리더십 모형에서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리더가 선택할 수 있는 리더십의 스타일을 5가지로 구분하였다. 2번 변혁적 리더십은 구성원들로 하여금 리더에 대한 신뢰를 갖게 하는 카리스마와 조직 변화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변화를 끌어낼 수 있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되는 리더십이다. 3번 거래적 리더십은 규칙을 따르는 의무에 관계되어 있으므로 거래적 리더들은 변화를 촉진하기보다 조직의
안정을 유지하는 것을 중시한다. 4번 상황적합 이론에 따르면 상황이 아주 좋거나 나쁠 때는 관계지향적 리더가 효과적이고 보통 상황에서는 과업지향적 리더가 효과적이다. 5번 서번트 리더십은 타인을 위한 봉사에 초점을 두고 구성원과 소비자의 커뮤니티를 우선으로 그들의 니즈를 만족시키기 위해 헌신하는 유형의 리더십이다. 답은 당연히 4번 누구에 대한 얘기고요. 피들러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되고 역시나 제가 설명드린 버전으로 이야기하면 극단 상황에서는 과업지향적 리더가 적합하고 중간 상황에서는 관계지향적 리더가 적합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4번 질문 보시면 상황이 아주 좋거나 나쁠 때는 관계지향적 리더가 효과적이라고 쓰고 있는데 관계지향적 리더가 아니라 과업지향적 리더가 효과적이고 보통 상황에서는 과업지향적 리더가 아니라 관계지향적 리더가 효과적인 거죠. 그래서 24번 문제 답은 4번이 돼요. 다음에 25번 다음 중 리더들이 공포, 탐욕, 시기 등의 감정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 평등, 정의 등과 같은 가치에 호소하여 추종자들의 의식, 가치관, 태도의 혁신을 추구하는 리더십 이론은 무엇인가? 혁신에서 모든 얘기는 끝나는 거죠. 1번 서번트 리더십, 2번 카리스마 리더십, 3번 변혁적 리더십, 4번 슈퍼 리더십. 답은 3번 변혁적 리더십이 돼요. 다음에 26번 리더십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카리스마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리더는 부하에게 높은 자신감을 보이며 매력적인 비전을 제시하지만 위압적이고 충성심을 요구하는 측면이 있다. 2번 관리 격자 이론은 과업 중심의 정도를 횡축, 인간에 대한 관심 정도를 종축으로 하여 리더십 유형을 분류하였다. 뭐에 X축에 뭐가 들어가고 Y축에 뭐가 들어가야 되는지 이미 다 말씀드렸습니다. 3번 하우스와 에반스의 경로 목표 이론에 따르면 집단 형성 초기에는 성취 지향적 리더가 효과적이지만 집단이 안정화되면 지시적 리더가 효과적이다. 4번 허즈와 블렌차드는 고려와 구조주의 모형에 기초하여 리더십 이론을 전개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답은 3번이죠. 제가 하우스의 경로 목표 이론 말씀드리면서 어떤 형태로 말씀을 드렸어요. 상황을 비구조적인 상황과 구조적인 상황으로 나눠서 말씀드렸고요. 여기다가 어떤 부연 설명을 드렸냐면 일과 사람이라는 두 가지가 있을 때 뭐 먼저 해결해야 될 거라고요. 일을 먼저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라고요. 그랬을 때 조직이 집단이 처해 있는 상황이 비구조적 상황이라는 것은 일에 대한 문제부터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니까 지시적 리더가 적합하고 비구조적 상황에서 지시적 리더를 통해서 구조적인 상황으로 바꾸어주면 이제 사람을 강조하는 후원적 리더가 효과적이라고 보는 것이 하우스의 이론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문장 보시면 집단 형성 초기에는 그렇다면 지시적 리더가 적합하고 집단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면 후원적 리더가 효과적이라고 쓰는 것이 맞는 설명이겠죠. 그래서 26번 문제 답은 3번이 되는 거고요. 여기까지가 제3장 집단 수준에서의 행동과 관련돼 있는 공사공단 기출문제 전부 다 확인하신 거고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좀 짓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제4장 조직 수준에서 행동이라는 내용들을 가지고요. 그 뒤에 문제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 내용적인 측면과 문제들을 같이 묶어서 한 시간에 제4장 조직 수준에서의 행동에 대한 내용들 전부 다 마무리 짓도록 할 겁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